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과거 완료입니다. 자,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인데요. 여러분들 이 과거 완료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보다 먼저, 과거보다 이전 시대를 나타낼 때 영어에서는 이제 헤드 PP라는 것을 쓴다라는 정도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과거 완료의 개념을 한국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되게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이랑 결부돼서 준비를 할 때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를 들고 와서, 선생님, 왜 이 경우에는 과거 완료를 안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이제 앞에서 현재 완료 개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어로 자꾸 완료 시제를 판단하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현재 완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어에는 완료 시제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한국어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형성되는 한국말의 해석으로 이 완료 시제를 판단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유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현재 완료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과거 완료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면, 그 유튜브 선글라스 TV에서 재생 목록에서 영문법 목차별로 정리되어 있는 항목에서 현재 완료 시제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 현재 완료 강의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과거 완료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완료 시제는 한국어에 없어요. 한국어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한국어, 즉 해석으로 한국어의 차이로, 번역값의 차이로 완료 시제를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판단하지 말아 주세요. 그냥 영어로 쓰여 있는 그 문장을 보고서 얘가 나한테 전달하는 이미지를 영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뭐 세 개의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He went to New York이 있어요. 뉴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e has gone to 뉴욕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오늘 배우게 되는 he had gone to 뉴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개의 문장에 나와 있는 이 went라는 과거 시제, has gone이라는 현재 완료 시제, had gone이라는 오늘 배우게 되는 과거 완료 시제를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그 의미의 차이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는 뉴욕에 갔다. 보통 이 현재 완료를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가버렸다 정도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는 뉴욕에 가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평상시에 한국말 할 때, 야, 그가 뉴욕에 갔어와 그가 뉴욕에 가버렸어를 다르게 인식을 하나요? 한국어에서?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얘는 적절한 한국말이 떠오르나요? He has gone. 얘랑 이 went와 has gone과 차이가 나는 한국말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절대 완료 시제는, 특히 완료 시제는 한국어의 해석 차이를 가지고 인식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과연 번역기에는 얘네를 따로따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
요즘 뭐 네이버 파파고들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파파고에 들어가 봤어요. 자, 한번 여기다가 한국어를 쳐볼게요. 자, 그는 뉴욕에 갔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he went to New York 이렇게 떴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현재 완료를 한번 쳐보겠어요. 현재 완료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결과 용법으로 가버렸다를 한번 쳐봤어요. 가버렸다. 쳤더니 he has gone to New York 이라고 현재 완료로 뜨더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had gone to New York을 어떻게 쳐야 될까? 뭐라 그래?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갔었었다? 그랬더니 had gone to는 아니고 had been to라고 이제 뭐 예전에 과거 이전에 갔었던 어떤 경험 콘트라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갔었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여기서 증명되는 바가 뭐냐? 한국어로 차이점을 가지고 다르게 받아들일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현재 완료 시제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방법이 뭐냐?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이미지를 이해하라는 거였잖아요. 현재 완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 have 플러스 pp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느냐? 응? 그러면 이 have가 여러분들 가지다잖아요. 가지고 있다잖아요. 가지는 건 지금 눈으로 보이시지만 현재 시제로 나와 있어요. 이 have만 보세요. 자, 근데 얘가 무엇을 갖느냐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pp를 가져요. 그 pp가 한국말로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애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과거 분사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겠어요? 미래의 상태를 나타내겠어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겠어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벌써 이 모양 자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양 자체가 영어에서 쓰고 있는 이 모양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요. 과거의 상태를 언제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라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렇게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얘를 영어로 만났을 때 간 건 과거고 그 상태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어. 가버렸구나. 얘는 갔다. 뉴욕에 갔다. 과거에 그냥 갔었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가 뉴욕에 있는지 다시 되돌아왔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갔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얘는 그러면 이거와 다르게 얘는 간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가 있는 곳은 뉴욕이겠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차이. 한국말로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had go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느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had 플러스 pp라고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 완료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과거보다 이전을 표현하는 게 과거 완료다 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뭐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오래된 친구들 만나서 한 3년 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야, 우리 그때 영화관 갔던 거 기억해? 우리 그때 늦어가지고 막 미친듯이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영화가 이미 시작했었잖아. 이런 말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영화가 이미 시작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요. 자,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 문장만 따로 잇따라 볼게요. The movie had already begun.
자, 제가 그 문장을 여기다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The movie had already begun. 쳐볼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얘를 만났을 때 한국말로 has already begun과 뭐 그냥 began과 어떻게 다르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과거 완료니까 과거보다 이전이구나. 그러면 그 영화가 오타났네요. 그 영화가 어떠한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구나 라는 정도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말로는 어차피 영화가 이미 시작했어. 아까 표현했지만 영화가 이미 시작했어 라고 표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도움을 주려고 자, 우리가 예전에 3년 전에 뭐 친구를 만나서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때 달려갔는데 영화는 이미 시작했어 라고 제가 설명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간 게 이미 3년 전 일이고 그 간 거보다 먼저 영화가 시작했으니까 헤드 비건이거라 하고 여러분들이 논리 타당성 있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런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뜬금없이 이런 문장을 그냥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얘를 보고 얘가 시키는 대로 느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일보다 먼저 영화가 시작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하면 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헤드 플러스 pp가 이전 과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표현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헤드 플러스 pp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이전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라고 해서 표현을 쓴대요. 자, 현재 완료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 한국말이 뭐예요? 가졌다죠.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시제는 과거가 되죠. 얘만 놓고 볼게요. 그죠? 근데 가지는 대상이 뭐냐? 똑같이 현재 완료와 똑같이 과거 분사를 가졌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졌다, 과거의 상태를 가졌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얘를 쓰자마자 뭐가 자연 발생하냐? 뭐가 나중이고 뭐가 먼저인지 선후 관계가 자연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B를 가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A라는 게 B를 갖기 위해선 B가 먼저 존재를 해야지 A가 얘를 갖는 거겠죠. 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가 B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나중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가 얘를 갖는 건데,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연적으로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고 얘가 이전이고 얘가 이유가 되는 선후의 관계가 이 표현에서 자연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헤드 플러스 pp예요. 즉, 먼저 과거를 나중 과거가 가졌다 이거죠. 먼저 과거를 나중 과거가 가졌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먼저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보통 시제 표현할 때 시간의 수평선을 그려놓고 이제 많이들 이제 설명들을 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가운데 정도의 기준점으로 현재를 잡아줍니다.
현재를 잡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그냥 대충 인식하는 게 여기가 현재,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미래 뭐 이렇게 해요. 대부분.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시켜봤는데, 야, 누가 나와서 여기다가 과거 완료를 좀 표시해봐 라고 이제 많이 시켜봐요. 물론 직접 이제 뭐 나오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과거 완료를 어떻게 표시하지? 여기서부터 대충 여긴가? 여기서부터 대충 여긴가? 여기서부터 대충 여긴가? 기준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과거 완료를 그냥 뜬금없이 표시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런 경우에 가능해지죠. 자, 선생님이 여기를 과거라고 찍어줄게. 즉, 선생님이 여기다 기준점을 잡아줄게. 기준점을 잡아줄게. 그러면, 자, 지금 과거 완료 표시해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를 이렇게 표시하자. 여기. 혹은 뭐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막 표시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학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라고 표시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과거 완료를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만났을 때,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대충 어딘지 모를 기준 과거점을 찍어놓고 그 이전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얘 또한 마찬가지죠. 얘 또한 뉴욕에 가버렸다. 특정 과거 시점보다 먼저 뭔가를 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과거 관련해서, 과거 완료 관련해서 대과거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과거 완료는 이제 당연히 들었던 거고, 대과거는 뭐고 과거 완료는 뭐냐는 거예요. 재밌는 건 둘 다 헤드 플러스 PP로 표현을 하죠. 헤드 플러스 PP로 표현을 해요. 자, 얘는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기준으로 정해진 과거 시점까지 쭉 이어진 영향력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걔는 대과거인 거예요. 얘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얘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얘보다 먼저 발생했어요. 그러면 걔도 헤드 PP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얘보다 먼저 일어나는 걸 어쩔 수 없이 표시를 해야 되니까. 얘를 표현할 때도 당연히 대과거, 얘를 표현할 때도 당연히 대과거, 헤드 PP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헤드 PP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이 점은 대과거인 거예요. 이 점은 대과거인 거예요. 이 점. 응? 점으로 표현된 건 대과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과거 완료는 뭐냐? 이렇게 화살표로 쭉 이어진 표현, 그러니까 이어진 이미지, 이렇게 쭉 된 거가 과거 완료인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개념,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수업으로 들어와 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쪽 왼쪽으로 와보세요.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나 상태가 그 특정 시점까지 영향을 주거나, 이게 첫 번째죠. 자, 영향을 줄 때 쓴다. 이게 바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자, 두 번째, 과거에 일어난 일, 두 가지 일 중 먼저 일어난 일을 명확하게 할 때 사용한다. 이게 바로 뭐냐? 대과거예요. 둘 다 헤드 플러스 pp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는 건 뭐냐? 얘냐 얘냐를 구별하는 것으로 시험 문제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얘냐 얘냐로 구별하는 게 안 되는 문장도 있고요. 어떤 문장은 명확하게 구별이, 즉 얘는 대과거야, 얘는 과거 완료야,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별이 안 되고 그냥 혼용해서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문법책에 대과거라는 말도 나오고 과거 완료라는 말도 나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이해를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중학교 문법 책에서는 이제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에도 경험이라는 게 있고 결과라는 게 있고 계속이라는 게 있고 완료라는 것으로 이제 용법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완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경험 결과 계속 완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전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어쨌든 이 강의를 보는 학생 중에 중학교 학생은 당연히 그런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밑에 예문을 통해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과거 완료라는 시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볼게요.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the movie had already begu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냐? 얘가 기준 과거점이라는 거예요. 얘가 기준으로 찍어준 기준 과거라는 거죠. 자,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아, 얘가 현재인데 기준 과거점인 극장에 도착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얘가 여기에서 영화는 이미 시작했다. 그러면 헤드 pp를 썼으니까 기준 과거점보다 먼저니까 시작한 게 여기든 다 헤드 begun이라고 써야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를 대과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거 완료로 볼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시작했다라고 시점만 표현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대과거인 거고, 시작해서 도착했을 때 내가 이미 그거에 대한 영향을 중간에서 볼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과거 완료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를 보고서 이 모양을 보고서 기준 과거점보다 먼저 발생한 일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과거 완료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꼭 과거 완료 할 때 이 질문을 꼭 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일어난 일은 무슨 시제를 써야 되니? 라고 질문을 해요. 혹은 여기에 일어난 일은 무슨 시제로 써야 되니? 혹은 여기에 일어난 일은 무슨 시제로 써야 되니? 그러면 애들이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시제로 써야 될까요? 당연히 얘네들은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왜? 현재 이전이잖아요.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He entered the room.
and studied English 있어요. 그럼 꼭 딴 때는 질문 안 하다가 과거 완료를 배우고 오면 꼭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방에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했으면 방에 들어간 게 먼저고 공부를 한 건 나중이니까 얘를 had pp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had entered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꼭 나와요. 꼭 나와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점을 어디에 뒀는지에 따라서 표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기준으로 뒀어요. 얘를 기준 과거점. 얘가 얘야. 그러면 얘는 한 이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로 쓴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상황의 문제에서는 항상 기준 과거점을 명확하게 주고 그거보다 이전의 상황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지 이런 걸 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과거 완료의 용법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완료에서 배웠던 것처럼 경험이 있고 결과가 있고 계속이 있고 완료가 있는데 시험에 대응하는 방법은 얘네랑 같이 쓰는 표현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죠. 경험은 보통 ever, never 이런 거. 그 다음에 결과는 표현이 없고 자 해석을 통해서 이미지를 인식을 해야 되고 계속은 보통 for 플러스 기간 since 이래로 이런 표현들이랑 같이 그래서 그때부터 쭉 계속돼 왔다. 그죠? 그 다음에 완료는 보통 already, yet, just 이런 시간 표현과 그러니까 부사와 같이 사용이 될 때 보통 완료다. 라고 해서 같이 사용되는 표현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예문을 한번 쭉 볼게요. 자, until last month. 지난달까지 그녀는 결코 파리를 방문했던 경험이 없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had bus를 쓴 이유는 뭐냐? 얘를 기준 과거점으로 찍어준 거예요. 기준 과거점으로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있고 내가 현재인데 얘가 지난달이야. 라고 찍어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뭘 표현한 거냐? 그 이전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파리를 방문한 적이 없었어 라고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를 막 되게 예쁘게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 모양을 보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 됐나요? 자, 볼게요. 두 번째, 이제 결과인데, he had injured his leg and couldn't walk. 자, 다쳤대요, 다리를. 그래서 그 결과가, 다친 결과가 이어진 거죠. 결과로 걸을 수가 없었다. 자, 얘도, 보세요. 얘가 기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기준 과거가 돼요. 자, 얘가 현재인데, 걸을 수 없다가 얘야. 그러면 부상을 당한 건 그거보다 먼저일 거고 그 부상 당한 결과가 걸을 수 없는 이 시점까지 이어져야지 부상에서 회복했으면 안 되잖아. 걸을 수 있잖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떠올렸을 때 얘의 이미지가 그려지면 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죠? 자, 얘도 보세요. I had studied English for 3 years. 자, 이렇게 보세요. 자,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다. 한국말로 얘를 차이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할 수 없어요. 그냥 공부해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has study여도 한국말로는 공부해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before I went to England. 내가 영어를 가기 전에 라고 기준 과거점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기준 과거점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얘가 현재고 여기에서 영국에 간 게 여기야. 얘가 기준점이야.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3년 전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영어를 공부해왔다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되는 것 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when I got to the airport. 자, 내가 갔을 때, 공항에 갔을 때 비행기는 이미 떠났다. 자, 얘가 기준 과거겠죠. 얘가 기준점으로 찍어준 과거예요. 그러면 얘의 이미지는 이거보다 이전이에요. 뭐야? 얘가 현재야. 자, 공항에 도착한 게 과거야. 이미 떠났다. 자, 여기에서 그냥 대충 이쯤에서 먼저 떠났어 라고 대과거로 표현을 한 걸 수도 있고, 떠나서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 까지를 내포하고 싶으면 과거 완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대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얘를 봤을 때 얘가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까지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표현이구나 정도가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그려지면 되는 것 뿐입니다. 이게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내가 기준점을 어디로 놓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냥 과거, 나중 과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거 완료를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 일어난 순서대로 말하고 있거나 before, after처럼 시간의 전후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접속사와 함께 쓰일 때는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는 그리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는 그냥 단순 과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현재인데 기준 과거점이 여기에 있어요. 기준점이 과거예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게 얘랑 거의 동시간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나중인 게 명백한 경우에는 그냥 둘 다 과거로 표현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보세요. I only got home at about 11 o'clock 있어요. 자, 내가 대략 11시쯤에 도착한 게 기준 과거예요. 얘가 기준 과거입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나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어요. 그게 이제 먼저 거죠. 그러니까 11시보다 그 전에 버스를 놓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한 이 언저리 정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문장을 보세요. I missed the last bus, so I only got home at about 11 o'clock 했어요. 자, 얘는 이번에 기준점을 얘로 본 거죠. 마지막 버스를 놓쳤대요. 여기서 놓쳤대요. 그래서 11시에 도착했대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놓친 게 먼저니까 여기 had pp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시지 말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에 놓고 받느냐에 따라서 과거 완료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과거 완료를 만났을 때는 머릿속으로 기준점보다 이전에 해당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그려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시험에서는 그걸 헷갈리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점을 먼저 찍어놓고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거 완료를 맞추게끔 문제를 내니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과거 완료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심지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뭐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 뭔가를 이제 외우기보다는 전체 개념을 잘 이해해줘야 되는 그러한 파트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개념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외워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면 계속 안정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사실 한 번의 수업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버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이게 이번 내신에도 시험에 나오는 그런 항목이니까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개념부터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사절, 뭐 명사절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자,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단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문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you라는 주어가 보이고 what이라는 동사가 보이죠. 근데 컴마를 찍고 그 뒤에도 또 주어 you와 should, turn이라는 동사가 보이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무런 것 장치도 없이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앞에 after라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접속사는 이렇게 자기 뒤로 오는 절을 하나로 묶어줘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네모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네모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애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문장에서 after가 없다라면 즉 접속사인 after가 없다라면 이렇게 주어 동사는 두 개 연달아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장의 성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서 이 접속사가 그 뒤에 있는 절을 하나의 네모칸으로 묶었어요. 자, 이렇게 묶인 하나의 덩어리가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 한마디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네모칸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즉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을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부사의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 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절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속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네모칸인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사절일 수도 있고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 중에서 또 부사절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부사절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할 수 있냐면, 선생님, 어떤 애가 명사절이고 어떤 애가 형용사절이고 어떤 애가 부사절인가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하면 명사절이고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접속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명사절의 접속사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형용사절의 접속사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부사절의 접속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형용사절의 접속사라고 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예요.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는 앞에 선행사 있잖아요. 그 선행사를 뭐 해줘요? 꾸며줍니다. 선행사가, 품사가 뭐냐면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만들어주는 절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처럼
부사절도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하자. 이게 개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공교롭게도 참 여러분들한테는 짜증나는 얘기지만 이 부사절의 접속사, 여기에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상당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참 스마트하고 머리가 똑똑한 게 뭐냐면, 뭐가 종류가 많으면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류, 즉 정리라는 걸 하죠. 그래서 부사절의 접속사의 카테고리를 나누면 그 의미에 따라서 시간을 의미해주는 접속사, 이유를 의미해주는 접속사, 그 다음 뭐 조건을 나타내주는 접속사, 그 다음 양보를 나타내주는 접속사, 양보,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주는 접속사, 그 다음에 결과,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해요 라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대충 대략적으로 이 6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뭘 공부하게 되는 것이냐? 바로 1번서부터 이 1번서부터 4번에 해당하는 접속사, 즉 부사절의 접속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를 보시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라고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표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주절의 이유나 조건, 시간 등을 부연 설명해주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로 주절 앞에 또는 뒤에서 종속절을 이끌어 종속 접속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참 한국말이 너무 어렵죠? 한국말이 너무 어렵죠? 자, 얘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뭐냐? 문두는 문장 맨 앞이죠. 혹은 문미에서, 문장 맨 뒤에서죠. 문미에서, 문두나 문미에서, 자, 문장 전체를 혹은 동사를 수식하는 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부사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부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걸 지우고 다시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after라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만들어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덩어리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거 보여요? 문장 맨 앞에서 뒤에 있는 전체 문장이나 동사를 꾸며준다고요. 얘는 반면에 before라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문 미에 나와서 이번에는 뒤에서 반대로 전체 문장이나 동사를 꾸며준다고요. 그러면 전체 문장이나 동사를 꾸며준다라는 건 어떤 품사가 하는 일이에요? 부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절을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있어도 문장인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너는 TV를 꺼야 합니다. 만 있어도 되죠. 자, 근데 얘가 들어가서 너 TV를 본 후에는 TV를 꺼야 해.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가서 뒤에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며준다고요. 얘도요. 그는 원합니다. 당신을 보기를 원해요 하고 여기다 마침표를 찍어도 돼요. 근데 before라는 부사절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렇게 들어가줘서 이 절 전체가 부사의 역할을 해서 앞문장 전체 혹은 동사를 꾸며준다고요. 원하긴 원하는데 그가 떠나기 전에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 첫 번째로 after, before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부사절의 접속사에 뭐가 있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 있는 접속사가 있죠. 그 다음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when, 뭐뭐 할 때도 있죠. 그 다음에 as는 밑에서도 또 다뤄주지만 as는 참 뜻이 많은 접속사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써먹는 게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의 그런 느낌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since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고 밑에 또 나오지만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죠. 그죠? 자, 예문을 하나씩 볼게요. when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의 똘마니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하나를 묶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문장이야. 그녀는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언제 듣고 있는지를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폰이 울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번에도 as라는 접속사가 자신의 똘마니를 하나로 묶어서 문장 맨 앞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 문장만 있어도 돼요. 그녀는요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인데 이 as 띠리리가 부사절로 문두에 들어가서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since. 자, since가 시간일 때는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이래로. 자, 그가 떠난 이래로라는 이 부사절이 뒤에 있는 전체 문장, 그 마을은요 많이 바뀌었어요. 뒤에 있는 문장만 있어도 완벽한 문장인데 꾸며주는, 즉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지금 다 문두에 들어가 있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since에 대한 추가 설명. since가 뭐뭐한 이유로 라는 뜻의 접속사, 또는 since는 접속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대요. 자, 이렇게 쓰이는데 이 의미를 가질 때는 주절에 보통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인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완료 시제. 자, since가 뭐뭐 이래로 라는 의미일 때는 이렇게 완료 시제와 함께 짝꿍을 이룬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왜 알아두셔야 되냐? 밑에 보시면 여기에 since가 또 있죠. 이때 since는 뭐뭐 때문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because랑 같은 뜻이에요. 자, it was very hot. 매우 더웠기 때문에 나는 에어컨디션을 틀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켰다죠. 자, 이래로 라는 뜻일 때는 이렇게 완료 시제랑 자주 어울린다 라고 해서 얘하고 얘의 의미가 다르다 라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양보. 자, 양보의 부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보는 우리가 앞뒤가 모순되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뭐 키가 작을지라도 농구를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모순되는 개념을 등장을 시켜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 뒤에 나오는 혹은 앞에 있는 주절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보절의 접속사는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작가가 글을 쓸 때 어떤 문장을 강조했다라는 건 그 강조한 부분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자, though, even though, although와 같은 양보 접속사를 만나시게 되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얘를 꾸며주는 건데 이 뒷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는 아팠었을지라도, 비록 나는 아팠었지만 나는 결석하지 않았어. 학교를 빼먹지 않았어. 그냥 학교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될 거를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팠을지라도 학교를 빼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훨씬 더 얘의 느낌이 강조가 되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해 지문에서 양보 접속사가 등장하는 문장의 주절을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 접속사에는 요 3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though,
even though, although 다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 3인방이 있어요. because, since, as. 자, 여기에서 since는 앞에서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에서 since를 만났을 때 걔가 이래로일 수도 있고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as를 한번 봤어요. as가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서 라는 시간의 의미일 수도 있고, 지금 만난 것처럼 as가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일 수 있는데,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as가 시간이거나 혹은 이유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as의 나머지 뜻들은 사실은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밑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네가 부사절인지 한번 봅시다. since라는 접속사가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고, 지금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 네모칸은 얘가 없어도 그냥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나는 에어컨을 켰습니다 라는 주절 전체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부사의 자리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얘도 한번 볼게요.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이 절 덩어리를 because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하나의 네모칸으로 묶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커다란 네모칸은 어떤 역할을 하냐? 얘가 없어도 그냥 혼자서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어요 라는 문장 전체를 맨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부사의 자리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시면 그 책은 불어로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조건의 접속사 if. 얘 반대말이 뭐죠? unless라는 게 있죠.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이죠.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써보면 unless는 if에다가 뭘 더하는 느낌이에요? 부정어인 not을 합쳐놓은 느낌이죠. not을 합쳐놓은 느낌이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if라는 접속사 뒤로 분명히 주어 동사가 있는 절덩어리가 있는데, if라는 접속사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냥 혼자서도 쓸 수 있는 그 아기는 일어날 거예요, 그 아기는 깰 거예요 라는 주절 전체를 이렇게 조건의 의미를 주면서, 자,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주면서 네가 너무 크게 말하면 아이가 깰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종속절의 접속사 조건 unless가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얘만 해도 완벽한 문장이에요. 나는 결코 너랑 말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마침표 찍어도 돼요. 자, 근데 뒤를 봤더니 네가 만약에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얘는 if not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f 플러스 not으로 지금 같은 문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부사의 자리에서 지금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어떤 단어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다. 자, 근데 얘는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앞에 접속사가 붙으면 이렇게 문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네모칸이 되는데, 걔네가 하는 역할에 따라, 일에 따라서 명사절일 수도 있고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부사절이고, 문장 전체나 문장 맨 앞에나 뒤에서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며주는, 즉 부사의 자리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의미로 나누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시간에 해당하는 부사절의 접속사, 양보에 해당하는 부사절의 접속사, 이유에 해당하는 거,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다양하게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 since, while, as를 보자 이제 하는 거예요. 자, since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시간일 때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이대로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있었어요? 이유에도 있었죠?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while이라는 애는, 이 while이라는 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뭐 동안에 라는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뭐뭐인 반면에 라는 뭔가 약간 양보적인 느낌, 대조의 느낌도 있죠. 이거는 뭐 이름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as죠. as죠. 자, 보시면 이렇게 as가 앞에서 한번 했었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라는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because의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있다고 그랬고, 얘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as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일단 얘 아니면 얘의 의미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 남아있는 방수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뭐뭐처럼, 뭐뭐대로라는 얘를 이제 문법 용어로 쓰면 양태 접속사라고 그래요. 양태. 다시 쓸게요. 양태라고 합니다. 이 양은 모양할 때 양이고 태는 형태할 때 태예요. 그래서 그 모양과 형태처럼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뭐뭐처럼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Do as the Romans do when you are in Rome. 자, 하십시오.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언제? 네가 로마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표현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뭐함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비례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as에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면서 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뭐 하면서 라고 읽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뭐 이렇게 비례다라고 따로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해보면 그가 늙어감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비례로 읽어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 뭐뭐 하면서 라고 읽어도 전혀 해석에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앞에서 했던 이 시간의 일부로 봐도 돼요. 자, 근데 제가 하나 더 as의 추가 용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as가 이상한 as가 있어요. 보통 접속사는 뒤에 있는 절을 맨 앞에서 이끌게 되어 있는데, 어떤 as를 만나면요, 이렇게 자기보다 먼저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가 앞에 튀어나와 있는 독특한 구조의 그런 as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as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모양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죠. 이거 독특한 모양인데 이런 모양이면 무조건 이 as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면 앞에서 했었던 양보네요. 네, 맞습니다. 양보입니다. 양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양을 만나게 되면 이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 느낌이 있다?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요. 강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문을 써보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면 tired as he was. he finished his study.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독특한 모양이구나. 이거 얘인데? 그러면 그는 피곤했을지라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는 피곤했을지라도 해서 이 양보의 무슨 절? 부사절이 전체 문장을 꾸며준다란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공부를 끝마쳤습니다. 얘만 말해도 되는데 지금 그는 피곤했을지라도 라고 해서 뒷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강조의 의미가 생기죠. 자, 여기까지 as를 추가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접속사 as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대응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시간이나 이유의 뜻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때문에 둘 중에 의미로 읽어보시고 그러면 거의 10번 중에 9번은 해석이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 이렇게 독특한 모양일 때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적용을 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비례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단 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얘는 모양으로 여러분들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해석이 안 되는 건 이거 하나 정도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뭐뭐처럼인가 보다, 뭐뭐대로인가 보다, 얘를 떠올리시는 방법으로 직독직해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부사절의 접속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